여기 바닥에 숫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6으로 보이지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에겐 9로 보입니다. 이처럼 동일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응력 텐서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녀석 역시 시점 또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3차원 물체 내부의 응력은 두 개의 베이시스, 기저 벡터를 가지는 9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된다고 했었고, 이를 코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응력 텐서는 내가 정한 좌표계에 따른 값들이 표기되는 것이고, 좌표계를 변환, 즉 회전시키면 응력 값들은 변하게 된다고 했었죠. 응력 텐서를 다루고 있으니 텐서라는 것의 정의를 이리저리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텐서는 스칼라나 벡터처럼 물리량을 표현하는 수학적 객체. 두 번째, 텐서는 기저 벡터가 변하면 특별한 방식으로 변환되는 수학적 객체. 세 번째, 텐서는 좌표 변환에 대해 불변인 객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확인한 것이고, 오늘은 두 번째 설명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응력 변환, 스트레스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응력 텐서의 개념이라는 지난 영상에서 다룬 개념들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좌표축을 회전시키면 응력 텐서는 성분값들이 변한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응력 변환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응력을 다루면 복잡하니까 XY 평면에 2차원으로 줄여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지축은 없어졌으니 응력 텐서 중 숫자 3의 기저를 포함하는 항을 모두 없앨 수 있으므로 4개의 항만 남게 됩니다. 이를 평면 응력 상태라고 합니다. 비록 4개로 쪼그라졌지만 각 성분당 2개의 기저를 포함하니 여전히 세컨드 오더 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추출한 평면에 대해서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힘의 평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반대쪽의 응력 역시 크기가 같아야 하므로 시그마 12는 시그마 21과 동일합니다. 이 상태에서 좌표축을 변환, 즉 회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좌표축을 회전시키는 것과 2차원 평면을 회전시키는 것은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의 개념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좌표 변환에 따라 응력 성분값은 변하니 구분하기 위해 각 항 우상단에 점을 하나 찍고 이를 프라임이라고 읽겠습니다. 원래의 응력 상태와 평면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30도 기울였을 때의 응력 상태를 좌우에 놓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변환하는 것을 응력 변환이라고 합니다. 변환 전 좌표계와 변환 후 좌표계 및 대응하는 평면을 이렇게 한 번에 그려봤습니다. 뭔가 겹쳐 보여서 복잡하니 변환 후 평면을 한쪽으로 평행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냥 옆으로 빼놓은 것이지만 회전 측면에서 원점은 동일하므로 겹쳐 표시한 것과 동일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변환 전과 변환 후 좌표계를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저는 우리말과 영어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좌표계는 대한민국의 홍길동이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고 변환 후 좌표계는 미국의 잭슨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고양이가 있는데 홍길동 씨는 이를 고양이라고 부르고 잭슨 씨는 캣이라고 부릅니다. 두 사람 간의 대화를 위해 번역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리는 응력의 변환을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쳐다보겠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대화하려면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상대 언어를 공부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대니까 홍길동 씨가 그냥 영어 공부를 하는 걸로 합의를 보겠습니다. 보통의 한국 사람이 외국인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3단계가 필요하죠. 우선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내가 할 말을 한국어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을 영어로 번역하여 전달해야 하죠. 홍길동 씨가 영어를 공부한다는 의미는 본인이 있는 좌표계를 통해 잭슨 씨가 살고 있는 변환 후 좌표계 체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교재들은 각 좌표계가 가지고 있는 기저 벡터입니다. 변환 전 좌표계의 기저 벡터를 한국어 문법 체계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저 벡터는 2차원이니까 두 개고 각 축과 일치하며 길이는 단위 길이인 1이고 두 기저 벡터는 서로 수직입니다. 이제 변환 후 좌표계인 미국의 잭슨이 살고 있는 동네의 기저 벡터들을 보겠습니다.
이 기저 벡터들 역시 각 축과 일치하고 길이는 단위 길이인 1, 그리고 서로 수직입니다. 이 기저 벡터를 한국의 홍길동이 본인이 잘 알고 있는 한국어 문법 체계, 즉 본인의 기저 벡터를 기준으로 분해해서 살펴본 후 행렬 형태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체계는 2차원이니 행렬은 당연히 2x2 매트릭스입니다. 이렇게 홍길동의 입장에서 잭슨의 기저 벡터를 매트릭스로 표현했다면 홍길동은 영어를 다 배웠다 라고 할 수 있고 이 매트릭스를 번역기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응력 변화는 시시할 정도로 간단해집니다. 일단 홍길동이 영어를 배웠고 이제 홍길동이 잭슨에게 전달할 한국어 단어를 연상합니다. 그 한국어 단어라는 것은 홍길동이 본인의 세상에서 바라본 응력 상태이니 변환하기 전에 응력 상태를 그대로 앞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 한국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알려주면 모든 게 끝나는데 한국어 번역기를 역변환, 즉 역행렬로 나타내서 앞에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행렬들을 다 곱하여 계산 후 결과를 얻으면 그 결과는 세타 각도만큼 회전된 좌표계를 기준으로 본 변환된 응력입니다. 한국어 단어를 잭슨이 영어로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참고로 만일 반대로 응력을 변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잭슨이 한국어 공부를 해야겠죠. 만일 여러분들이 공학 서적을 볼 때 이처럼 어떠한 행렬 M이 있고 뒤에는 어떠한 행렬 Q, 앞에는 Q의 역행렬이 배치되어 있는 식을 본다면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M을 변환하고 있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M이라는 텐서 또는 행렬이 Q라는 행렬로 정의되는 기저 벡터의 변환 관계로 인해 특별한 방식으로 변환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변환 후 좌표계의 기저 벡터들이 꼭 서로 직각이거나 단위 벡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습니다. 방금 전에 본 식은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식이었는데요. 만일 번역기라고 칭했던 행렬 Q가 직교 행렬이라면, 즉 우리의 응력 변환처럼 변환 후에도 좌표계가 직각을 유지하고 단위 벡터를 사용한다면 Q의 역행렬 대신 Q 행렬의 행과 열을 서로 맞바꾼 전치 행렬을 활용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역행렬을 계산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계산은 훨씬 쉬워지겠죠. 따라서 우리의 식 역시 역행렬 대신 전치 행렬을 쓰면 되고 최종적인 응력 변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행렬들을 다 곱해서 별도의 식들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행렬로 표시하나 이렇게 표시하나 결과와 의미는 동일합니다. 한편 재료역학에서 배우는 응력 변환식은 앞서 설명드린 방식이 아니라 단면을 잘라서 힘의 평형을 살피는 방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살펴보니 기저 벡터를 활용한 결과와 똑같습니다. 여기서 삼각함수 공식들을 때려놓고 정리하면 좀 더 간결하게 이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재료역학에서의 방식대로 설명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복잡하게 기저 벡터 등을 운운하면서 행렬 형태로 설명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행렬 형태로 생각을 하면 차원을 높여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3차원이라고 해도 그냥 변환 전과 변환 후에 좌표계 간 기저 벡터만 파악해서 Q 매트릭스로 구성만 해버리면 똑같은 방식으로 손쉽게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꼭 응력 변환이 아니더라도 4차원 이상의 행렬의 변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번 이해하고 여러 곳에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차원에서 응력 변환하는 법도 이해했으니 해석을 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몇 가지를 체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구조 해석을 위해 이와 같이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좌표계가 있고 추가적인 좌표계가 이처럼 임의의 자세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하중과 경계 조건을 고려하여 해석을 완료하였고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응력 텐서를 의미하는 스트레스 컴포넌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요소 내에 심볼 형태로 응력 텐서가 나타나는데 3개의 화살표를 통해 표현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요소를 띄워놓고 보니 어지럽습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요소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요소를 살펴보니 이 요소의 경우 내부의 8개의 지점에서 응력 텐서가 나타납니다.
그중 한 지점을 확대하여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 6개의 응력 텐서 성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응력 텐서 성분을 각각 나타내 보겠습니다. 주어진 글로벌 좌표계의 각 축과 일치하는 방향의 노멀 스트레스들이 일정한 값과 함께 나타납니다. 추가적으로 시어 스트레스들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응력 텐서를 앞서 정의했었던 추가 좌표계를 기준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전되어 있는 좌표계를 통해 응력 텐서를 보니 방향과 값들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방금 영상을 통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좌표축을 변환하면 다른 말로 자세가 다른 회전되어 있는 좌표계를 통해 응력을 바라보면 응력 성분 값의 방향은 물론 크기 역시 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FEM 솔루션에서 실제 응력이라는 것은 요소 전체나 절점에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요소 내의 적분점이라는 곳에서 계산된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응력을 기술하기 위해 상상했던 특정 지점을 대표하는 미소 최적이라는 것은 자칫 유한 요소와 모델이 비슷하여 헷갈릴 수 있는데 보셨던 것처럼 요소와는 상관이 없고 요소 내부에 있는 적분점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적분점은 또 다른 에피소드를 통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개의 성분으로 구성되었던 응력 텐서는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 각 전단 응력 성분은 대칭이므로 6개의 성분만 알면 된다라는 사실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좌표축이 회전하였을 때 응력 텐서가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그리고 이론적으로 부족하나마 다루어 보았습니다.